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은 프라이버시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물리 시간에 들어보셨죠?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으로 나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 즉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 둘째, 개인정보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리스크를 분류하는 안목. 셋째, 각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익혀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가지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정의할 때 이 세 가지를 핵심 요소로 담고 있습니다. 요건 1. 살아있는 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자연인의 정보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두 가지 예외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상호, 법인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망자의 정보를 통해 살아있는 유족의 신원이 식별된다면 그것은 유족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이 요건을 정보의 주체가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건 2. 식별 가능성.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개인정보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입니다. 요건 3. 결합 가능성.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오해가 많은 요건입니다. 해당 정보 단독으로는 식별이 안 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쉽게의 기준은 시간, 비용, 기술적 수단을 고려합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결합이 가능하다면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부 DB 하나만 열면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쉽게 결합 가능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 고시 해설서는 이 결합 가능성 판단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AND 조건이 아닙니다. 식별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은 오어 관계입니다. 식별이 직접 되거나 결합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거나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개인정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혼자서든 결합해서든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화면에 5조각으로 나뉜 원형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5가지 종류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인적 정보.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정보의 핵심이 바로 이 인적 정보입니다. 2. 신체적 정보. 얼굴, 안면인식 데이터, 지문, 홍채, DNA, 혈액형, 신체적 특징이 포함됩니다. 이 중 안면인식, 지문, 홍채처럼 인증 목적으로 처리된 정보는 단순한 사진과 달리 생체인식 정보로 분류되어 훨씬 강화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3. 재산적 정보. 소득, 신용카드 번호, 통장 계좌, 부동산 및 차량 소유 내역이 포함됩니다. 금융권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보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중첩 적용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4. 사회적 정보. 학력, 성적, 병역, 근로경력, 전과 및 과태료 납부 내역이 해당합니다. 특히 전과 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정신적 정보. 사상, 신념, 종교, 기호 및 성향,
도서 대여 및 웹사이트 검색 내역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들은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민감 정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종교 서적을 빌렸는지, 어떤 사이트를 검색했는지가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이 5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기관이 처리하는 데이터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만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재산적 정보와 사회적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확히 파악하고 처리 방침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라이버시 스펙트럼 3개의 존입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마치 백색 광이 프리즘을 통과해 여러 색깔로 분리되듯이요. 레드존,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원본 데이터로 결합 시 식별 가능성을 포함하는 데이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적용하고 수집, 이용, 제공 시 엄격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아무런 처리 없이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담긴 파일, 이것이 레드존입니다. 엠버존, 가명정보,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홍길동의 이름을 A001로 바꾸고 주민번호를 삭제했지만 A001이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매핑키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특례가 적용됩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단,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틸존, 익명정보.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입니다. 재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통계, AI 학습 데이터,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개인정보보호법 영해설서는 이 3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입니다. 레드존 데이터는 엄격히 보호해야 하지만 엠버존과 틸존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레드존에 있는 데이터를 엠버 또는 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명화 또는 익명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재식별 가능성입니다. 앞서 배운 3가지 존을 실무 관점에서 비교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함께 읽으면서 각각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식별 가능성 여부. 개인정보는 식별 가능, 결합 시 쉽게 식별 가능합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 시 식별 가능, 즉 열쇠가 있으면 잠금이 풀립니다. 익명정보는 복원 불가입니다. 시간, 비용, 기술을 고려해도 재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가명정보는 여전히 재식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개인정보는 전면 적용, 동의 의무, 파기 의무 등 모든 조항 적용합니다. 가명정보는 일부 특례 적용, 예를 들어 제3자 제공 시 식별정보 포함 금지 등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익명정보는 법 적용 전면 배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 실무 활용 예시입니다. 개인정보는 회원 가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서비스에 활용합니다. 가명정보는 신약 개발, 시장 조사용 통계 등 개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패턴 분석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익명정보는 일일 평균 웹사이트 방문자 수 분석 등 순수 통계나 집계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금융기관에서 AI 모델 학습, 신용평가 모델 분석, 고객 행동 패턴 연구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가명화해서 쓰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합니다. 가명정보는 법의 적용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시 식별정보 포함 금지 등의 제한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가명화했으니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제 레드존 안에서도 특별히 더 위험한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감 정보와 생체인식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가중 보호합니다. 민감정보의 범위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여기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즉 생체인식 정보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은 생체인식 정보가 아닙니다. 신분증의 증명사진, 이력서의 사진은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안면인식,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는 생체인식 정보, 즉 민감정보입니다. 실무 필수 지침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입니다. 둘째, 예외적으로 처리할 때는 일반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한 줄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이 출입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원치 않는 고객을 위해 비밀번호나 카드 등 대체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해설서는 이 부분에서 대체 수단 없이 생체인식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의 지문 인증, 안면인식 로그인 기능 도입 시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됩니다. 생체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와 비밀번호 등 대체 수단이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레드존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다른 모든 개인정보와 다른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절대 제한 원칙.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집,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의 일반 원칙은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다릅니다. 아무리 고객이 동의합니다 라고 서명을 해줘도 그것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예시를 들면 실명 확인 의무처럼 법률로 규정된 경우, 세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수집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RRN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것.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케이스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이 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 열쇠자리 고유번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결합해도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일반 동의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생년월일이랑 성별 뒷자리 한 자리를 합치면 주민번호 앞 7자리인데 이것도 주민등록번호 아닌가요? 이것은 열쇠자리 고유번호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 확인 목적으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복사하거나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은 수집, 처리에 해당합니다. 그 순간부터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실제로 헷갈리는 케이스를 Q&A 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Q1. 사업체의 주소와 회사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인가요? A. 아닙니다. 법인, 단체의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상호는 법인이 아닌 살아있는 자연인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개인 사업자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가 자연인으로서의 사업주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Q2.
외국인 고객의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A. 네,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정보 주체는 국적을 불문합니다. 외국인 고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체류 정보 등을 처리할 때도 동일한 수준의 동의와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글로벌 고객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이라면 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Q3. 사망자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정보로 인해 살아있는 유족의 신원이 식별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유족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 홍길동의 자녀가 홍길동 2세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 고 홍길동의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면 홍길동 2세를 특정하고 그 재산 상황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홍길동 2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단독으로는 누군지 몰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가능하면 개인정보, 이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화면에 퍼즐 조각을 보겠습니다. 고객 아이디 하나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 하나만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결제 정보 하나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조각이 합쳐지면 완전한 얼굴이 완성됩니다. 실무 사례 1. 아이디와 결제 정보. 익명화된 고객 아이디와 결제 상품 정보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해당 아이디를 고객 실명과 매핑할 수 있는 DB가 존재한다면 이 두 정보는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 정보 자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매우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이 데이터는 익명화했으니까 괜찮다 하고 생각하는데 내부 다른 시스템에 매핑 정보가 있다면 그 순간 결합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무 사례 2. CI, 연계 정보.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입니다. 원상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복원은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서비스 기록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추적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CI는 동일 인물에 대해 항상 동일한 값을 출력합니다. A 서비스의 CI 값과 B 서비스의 CI 값이 같다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쉬운 결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는 이 CI 사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CI를 개인정보로 취급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인지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이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가? 그 결합이 얼마나 쉬운가?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한가? 두 질문에 모두 예라면 그 데이터는 개인정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무에서 즉시 쓸 수 있도록 의사결정 흐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 할 때 이 4단계 질문을 순서대로 던지십시오. 스텝 1.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인가? NO. 법인 정보, 사망자 통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Yes. 스텝 2로 이동합니다. 스텝 2.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가? NO. 이미 익명화된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Yes. 스텝 3로 이동합니다. 스텝 3. 법적 제한이 있는 고위험 정보인가? Yes. 레드존 진입입니다. 법적 예외 사유 확인 또는 추가 별도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NO. 스텝 4로 이동합니다. 스텝 4. 연구 통계 목적을 위해 비식별화, 가명 처리를 했는가? Yes. 엠보존. 가명정보 안전조치 이행 후 동의 없이 특례 활용 가능합니다. NO. 블루. 일반 개인정보. 사전 동의 기반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의사결정 트리가 바로 그 사전 검토 도구입니다. 신규 서비스 기획,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시작,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항목 추가. 이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 4단계 질문을 반드시 거치십시오. 이 의사결정 트리를 팀 내 체크리스트로 문서화하면 ISMSP 심사 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검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이 수렴하는 지점입니다.
화면 중앙의 경고 문구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명시된 실제 처벌 조항입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재식별을 시도하는 행위. 이 데이터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까? 이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가지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데이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공에 따라 스펙트럼, 가명, 익명을 이동합니다. 레드존에 있던 데이터도 제대로 가명화하면 엠버로, 완전히 익명화하면 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명이라고 생각했던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레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살아있는 개념입니다. 둘째, 동의를 받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 생체정보 등은 엄격한 추가 통제를 받습니다. 고객이 동의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동의가 있어도 법적 예외 사유 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셋째, 파편화된 데이터도 결합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시스템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 이것들이 서로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데이터를 설계해야 합니다. 클로징 메시지입니다. 올바른 개인정보의 이해는 규제가 아닌 우리 조직과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당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근거이고 우리 조직이 법적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배운 3대 판별 요건, 프라이버시 스펙트럼, 의사결정 트리, 이 3가지를 현장에서 매일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조직을 신뢰 기반의 디지털 환경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